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49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수년에 걸쳐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세력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여간 화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데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 불리한 판결만 내놓으니 여당 프리미엄은 없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정치 전문가들이 판단할 정도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돈 바이어 하원 의원과 로칸다 하원 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부터 적용하고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회 진보 모임이 활동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에 다시 나섰다고 합니다. 일부 상원 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고 낙태권 옹호단체인 가족계획협회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는 대법관을 늘린다 해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오래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 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재임하는 동안 이딴 결혼이 생기면서 3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는 이들 모두를 보수 성향 법관으로 채우면서 지금의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은 각종 주요 이슈와 관련이 있는 소송건에 대해 이전의 판결까지 뒤집으며 그야말로 기존의 사회 질서나 제도, 법, 인식 등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렇게 일상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법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약화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관은 그럼에도 한 번 임명되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종신직으로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사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새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데 보통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치 성향을 따르는 법관을 지명합니다. 연방대법원 소속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정의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저스티스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이며 대법원장 1명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건국 당시 6인 체제로 시작한 뒤 7인, 9인, 10인까지 늘었다가 1869년에 다시 9인으로 줄어든 뒤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원 합의체 형식으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매년 8천에서 10,000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1년에 진행되는 재판은 80에서 100건 정도에 그칩니다. 2023년 7월 5일 현재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2005년에 임명됐는데요. 보수 성향이지만 현직 대법관 중에 보수 성향이 더 강한 구성원이 많아 지금은 오히려 약보수나 약진보로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1991년에 임명됐습니다. 현직 대법관 중 최장수 재임을 하고 있는데요. 흑인임에도 최고 강경 보수로 꼽힙니다. 다음은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2006년에 임명됐습니다. 정부나 공권력에 상당히 우호적인 성향이 강하고 성이나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으로 2009년에 임명된 여성 법관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었다면 자신이 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으로 2010년에 임명된 여성 법관입니다. 화합을 주도하는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대체로 만장일치인 결정에 판결문을 집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2017년에 임명됐습니다. 오바마 재임 시절인 2016년 2월 앤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해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겼으나 공화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해 트럼프가 선택한 인물입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2018년에 임명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와 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50대 48로 아슬아슬하게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럴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2020년에 임명된 여성 법관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거 대법관이 2020년 9월 췌장암으로 타계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본주의 성향의 가톨릭 신도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으로 2022년에 임명된 여성 법관입니다. 미국 독립 이후 233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흑인 여성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놓을까요?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의 대입 우대 정책이 폐지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 소원과 관련해 소수의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결정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초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는 다시 찬반 논란을 이어가며 소수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노력에도 관내 홈리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LA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조사 결과 그 숫자가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LA시는 총 46,26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 LA 카운티는 총 75,518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그동안 대규모 텐트촌을 제거하며 인력과 재정을 쏟았지만 현실적으로 참담한 성적표가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어서 숨바꼭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통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LA에서 집을 사는 게 렌트하는 것보다 나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지난 3월 기준으로 모기지 이자율은 6.5%를 적용한 것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결과인데요.
LA의 경우 중간 렌트비는 월 3,612달러인데 반해 월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6,454달러로 렌트비보다 무려 2,842달러, 퍼센테이지로는 78.7%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샌호세와 샌프란시스코는 모기지 월 평균 페이먼트가 각각 11,049달러와 1,892달러를 기록하며 10,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싼 집값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 장만 비용이 렌트비를 앞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분간은 렌트로 살면서 집 사기 좋은 시절을 기다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멤버십을 공유하는 관행을 막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한인도 즐겨 찾는 대형 유통 매장인 코스트코가 매장에 회원만 출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회원제 규정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현재의 규정을 강화해 비회원의 매장 출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코스트코 회원수는 6,900만 가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 출입 시 회원 카드에 찍힌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카드 공유로 많은 혜택을 봤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절약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민주당의 선구자이자 대부였던 박상엽, 영어 이름 리처드 박 한인민주당협회 전 고문이 지난달 28일 새벽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84세인데요. 고인은 주류 정계의 한인 사회를 알리고 정치력이 성장할 수 있게 초석을 놓은 원로로 평가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도 가깝게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습니다. 2007년 한인타운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원회를 설립해 35만 달러의 후원금을 거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깨비 249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올해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목표나 다짐을 다시 점검하고 새 각오와 에너지로 더 추진력 있게 지낼 수 있는 6개월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